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영상 3도 5도쯤 돼서 아주 포근합니다. 이른 초봄 같습니다. 그동안 신당 창당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에 많이 탐닉해 왔는데 오늘은 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신당 창당 문제는 오늘 현재로는 이낙연 신당이 개혁미래당이라는 것을 어저께 만들어가지고 오늘 아침 보니까 개혁신당하는 이준석이하고 당명을 가지고 토닥토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이게 가나다라 손으로 하면 개혁하고 난 다음에 미래당이 신당보다 미음이 시옷보다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목 그대로 선거에 가게 된다면 개혁미래당이 앞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준석 쪽에서 빨딱하고 화를 내는 재미있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양자 의원과 이준석이 개혁신당 만들어서 뭘 넓히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양양자 의원 엊그제 만나 할 때는 당신은 이낙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겁니다 하고 내가 권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준석하고 일단 정치적 교류를 맺었어요. 아마 앞으로 더 크게 뭉쳐서 그럴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나중에 두고 보고요. 그리고 내일로 미래로 당은 오늘 대전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해가지고 당세 확장에 힘을 쓰고 있고 고용주의 자유민주당도 사람을 모은다고 해서 열심히 떠들썩하고 그럽니다. 신문 기사도 내고요. 일단 그 얘기는 그만큼에서 덮어두고 오늘은 연합뉴스에서도 긴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선고에 47개에 해당하는 혐의 사실에 전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망하고. 그러나 이 나라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 5년 질질 끌어가지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인간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의 하나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법원 3심까지 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게 되면 양승태는 그의 성실성과 원칙을 크게 평가받게 되고 아마도 이 나라 사법부가 구성된 이래 김병로 대법원장 이후에 여러 대법원장이 지나갔지만 그중 가장 인상적이고 소신을 지키는 그런 대법원장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 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명박 때 임명돼서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임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한 4년간의 집정 기간하고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운명 공동체로 지냈는데 공교롭게 그 시대에 살던 대통령과 대법원장 두 사람이 다 재판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얼마를 받았어? 30년 구형에 20년 어디 보여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을 받아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구형을 누가 했느냐? 수사를 누가 했느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관이 힘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이 나라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또 플러스 하나 붙어서 22년 됐습니다. 무슨 공천 관여했다고 해서 플러스 22년이 됐습니다. 거의 5년 가까운 4년 9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대법원장을 했던 양승태 씨는 대법원장 잘못했다 해서 47개의 혐의를 걸어서 재판에 회부돼서 한 5년 동안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올리세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9년에 기소돼 가지고 그러니까 3년 좀 됐죠. 2023년 9월 검찰에서 7년을 구형 받았는데 이번에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2024년 1월에. 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구형한 사람, 기소한 사람이 다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두 사람은 국민 앞에 뭔가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적 책임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국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이렇게 엄청난 사법적 고난에 휘몰아치게 한 그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 왕조 시대로 생각하자면 칼잡이를 해요. 역도를 처단하는 칼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윤석열, 한동훈을 배후에서 조정했을까? 누가 압력을 넣었을까? 대답은 뻔하죠. 햇볕 촛불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선거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그 세력 아니겠습니까? 뻔하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촛불혁명 세력에 의해서 두 사람은 압력받았어요. 그 압력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47개의 혐의에 대해서 적어도 그것을 수사해가지고 기소한 한동훈과 윤석열이 단 한 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기소할 가치가 없다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40개의 혐의에 대해서 뭐 7개는 말이 안 되고 40개만 한다든 그 안에 전체 한 47개를 다 기소해가지고 7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위직에 관계된 대법관 부장판사 한두 명에는 일부 유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총 최상위층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는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소를 한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천하의 부끄러운 치욕 아닙니까? 치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공직에 있어서 그렇지 공직에 있지 않고 있는 일반 검사였다면 예를 들면 뭐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거 하겠다면 국민들이 난리 쳤을 겁니다. 사퇴하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 사람은 이 나라를 대통령을 하고 한 사람은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집권당 대표죠.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했던 그런 정치를 엄청난 범죄라고 할까? 범죄에 가담한 이런 그 결과물로 오늘 그들은 한 사람은 대통령을 한 사람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 아주 가까운 친구인 이규택 의원이 아침에 전화 왔어요. 오랜만이야? 그랬더니 자네 동영상 잘 보고 있네. 그래? 고맙네. 그럼 어쩐 일로 저걸 왜 했어? 그렇게. 초청장 받았어? 그렇게. 무슨 초청장? 아니, 박근혜 대통령, 출판 기념회 하신다며? 백북 콘서트라고 요새 하죠? 아니, 안 받았어. 못 받았어. 그래서 왜 안 보냈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초청장 보내겠어?
이규택 의원은 저하고 대학 동기고 저 경상북도 포항에서 지금부터 뭐 얼마입니까? 한 50몇 년 전에 60년 가까이에 군대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그냥 장교 코스를 가서 공군 소위로 거기를 가니까 이규택은 벌써 상병이 돼가지고 사병으로 들어와서 곧 제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니까 친하죠. 같은 캠퍼스 그저 컴파운드에 한 400명 되는 부대원 중에 장교에 한 12명, 30명 있는데 대학 동기 동창이니까 보통 친하지 않았죠. 맨날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사람이고. 그가 근무하는 그 BX라고 그저 일용품 파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상점. 그 담당이에요. 바로 그 한 100m도 안 되는 50m쯤 되는데 BOQ라고 독진장교 숙소에 제가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냥 GOG가 부르면 만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규택은 저를 뼛속까지 다 압니다. 환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규택 동지는 빨리 나와서 지금의 국민의힘에 관계해가지고 경기도 이천인가에서 4선, 3선, 5선 아니 그렇게 오래 했고 저는 군대를 가서 미국을 갔다가 늦게 오는 동안에 뭐 선수는 그 사람에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네는 그 원래 친박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왜 그 초청을 안 받았을까? 그러게 말이야.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가깝게 특별 보좌관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가까이에 있는 유영아 변호사가 옛날은 저하고 통화도 잘하고 전화도 잘 바꿔주고 했습니다만 저를 초대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뭐가 단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규택은 편지도 몇 번 보냈답니다. 근데 답장이 없대.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 답장 기대하지 마. 그리고 그 할머니 그냥 조용히 놔두자. 아, 왜 가만 놔두냐는 거야. 아이, 보다시피 지금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이가 만든 정치 수용소에 수용돼 있어요. 예우는 잘해. 그리고 뭐 식품 공격, 뭐 주거 공격, 제공 이런 거 잘 해줘.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발언을 하기 불편하도록 요양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신세 아시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중앙일보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요. 과거에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 이름을 들어서 선거에 뭐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뭐 최경환이나 뭐 이런 사람들 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박 대통령은 현재 확실한 것은 자기의 인간적으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성실한 보좌를 해줬던 젊은 변호사 유영아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아마 선거대책위원장도 하고 뭐 후원회 회장도 하고 그를 꼭 국회의원 당선시키도록 그것만큼 의리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분의 그런 노년의 그 열정, 책임감을 우리가 존중합시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양성태 대법관은 그동안 상당히 주변에 총망과 신임을 받는 참 괜찮은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양성태 이전에 뭐 이용훈 대법관, 그 저하고 또 동기동창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 정치적으로 재판에 좀 문제가 있어. 그러나 뭐 오늘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양성태는 그만하면 훌륭한 대법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잡아가지고 몇 년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조문 해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성태가 진짜 문제가 되나? 그리고 또 법원 뭐 개입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그 위안부 사건,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위신과 채통 같은 걸 고려해서 약간 재판 과정을 선의로 슬로우다운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대법원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재판 개입이라고 그걸 갖다가 대법원장을 가서 기소해갖고, 구속도 한 8, 9개월 당했죠. 이게 그런 치욕을 안겼단 말이야. 이걸 한 사람이, 이것을 시작한 사람은 나는 문재인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앞잡이를 한 사람이 한동훈과 윤석열이에요.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가 이렇게 야바우리 이렇게 비참하고 치사하고 더럽게 됩니까? 이놈의 정치가. 이게 말이 안 돼. 저는 지난번에 최재형이라는 목사, 요새는 목사 타이틀도 좀 애매하다고 그러더군요. 아무것도 현재까지 최재형 목사가 뭐 이상한 뭐 하나 들고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시비를 건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김건희를 좀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 옛날 양평에서 알던 뭐 선후배라고 하는데 몇 번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어쩌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뭐 열심히 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니까 고향 선배로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장소가 용산의 공간이 아닙니다. 뭐 이런 코바나 뭐 베스타 이름 내봐요. 이름 거기 사저에 있을 때 만난 사람, 사저에 있었을 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저긴 하지만은 그 아크로비스타.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이름은 하여간 별의별 전 세계의 언어 중에 근사한 언어는 다 붙여서, 미국을 제가 16년이나 살던 사람들도 가끔 생각이 안 나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도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줬겠죠. 근데 당시에 이제 경호 문제는 거기가 대통령실 내부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대통령이 됐던 때니까 경호를 잘했어야죠. 그런데 경호를 잘하게 하기 전에 경호 같은 거 묻지 말고 그냥 들어오라고 또 김건희가 경호팀에게 부탁해서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이 그냥 들어오게 해, 이럴 수도 있었죠. 그냥 적당 했겠죠. 뭐 하나 이거 백입니다 하고 시계 차고 있는 거 시계 그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뭐 저기 어디 신라 호텔인가 어디서 벌어진 150명 제한 초청에 국빈 같은 그 아주 만찬에도 초빙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웠어요. 상당히 가까웠는데 오늘 현재까지 봐서는 최재형은 이건 뭐 영락없는 북한 스파이입니다. 공작원입니다. 대남 공작원이야. 그러니까 옛날 독일로 말하면 독일의 그 수상실에 빌리브란트 수상실에 키움이라는 동독 간첩 첩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핵심적인 자리에서. 이와 마찬가지야. 완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런 걸 가지고 빨리 대통령은 사과를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또 동시에 사과하면서 사저에 가서 이번에 선거에 끼지 말고 좀 자숙하는 모드를 가지는 게 어떠냐. 근데 안 해야 지금까지. 앞으로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많이 늦었다는 느낌도. 이러고 무슨 표를 달라고 무슨 김경렬이니 뭐 이런 사람 가지고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 정치의 주소예요.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직을 맡은, 그것도 최고의 공직을 맡고 있다는 사람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응? 저도 그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문재인 정권 밑에서 말도 안 되는 발언 한마디 했다고 노무현을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한
한 2, 3년 동안 끌려다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집행유예 재판을 받았고, 또 그 후에 광화문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대회장을 했다고 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저하고 같이 어울렸던 정광훈 목사는 그 후에 다른 걸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다가 엊그제 보니까 지난 27일 집회를 이재명 구속, 한동훈 아웃, 한동훈 퇴진이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공고를 했다가 또 슬그머니 포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도 자기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 국회를 진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 봐서 나도 우스워서 오늘 보니까 오직 믿을 사람은 윤 대통령밖에 없다. 그래서 윤비의 청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비례대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냥 국회의원 한두 명 집어넣으려고 난리 법석을 지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 당시에 이제 이 사법농단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하는 사람이 이탄이라는 판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사법농단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사태가 변해져서 그런지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다 풀지 않겠습니다만, 요새는 뭐 쑥스러워서 그런지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저간의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상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방북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을 치고 선거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정부의 최상층부가 북한의 첩자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자기가 막 칼 후들이면서 구속했던 사람이 전부 빵 하고 무죄가 됐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를 끌어갈 도덕적 자격이 있느냐 말이야. 응?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말이야. 즉각 나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사과하고. 요새는 뭐 갑자기 기자 만나는 것도 좀 겁이 나는 모양이야. 윤 대통령이 맨 처음에 나와서 매일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한마디씩 탁탁 던진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때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오. 너무 많이 하면 실수합니다.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따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그만두니까 쑥 들어가지고 기자회견은 거의 안 해버리려고 해. 그리고 딱 기자도 뭐 하려면 세트해가지고, 세트해갖고 딱 만들어갖고 지목하는 기자들만 질문하게 만들고 그에 답변 딱 준비해서 그런 것만 하더라고요. 뭐 민심을 청취한다 하는 그런 명분으로. 기자회견은 자유스럽게 기자들이 질문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심의 칭찬 혹은 민심의 비판을 확실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왕년에 처음에 시작했던 그 기고만장하고 당당했던 것이 너무나 쪼그라들었어. 대통령답지 않아요. 당할 것은 당하면서라도 얘기 설명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여론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다음번 선거에 누구를 찍느냐. 국민의힘 여당 33%, 야당 이재명 33%, 3334에서 지금 뭐하러 3당이에요. 나머지 제3 선택을 하겠다. 아까 24%, 굉장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24%를 노리는 사람 중에는 이제 뭐 심상정의의 정의당도 있을 것이고, 그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식으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낙연이, 이준석이,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나눠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막 찢어져가지고 전부 갈라먹기가 되어버릴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이낙연 신당이 그중 좀 낫다고 보아집니다. 객관적으로. 우선 당당한 현역이 세 사람 있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자세히 봤더니, 제가 대학 2, 3학년 때 태어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장가를 빨리 갔으면 제 아들뻘 되는 사람이 62년, 63년, 64년생이더라고요. 당당한 사람들이 다 재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쪽에 이재명이의 이제 사당화 작업이 가속화되면 거기서 떨어지는 친문계, 비명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많이 떨어져서 아마도 제 짐작은 적어도 그쪽에서 공천에 불만을 가지거나 자격이 없어 떨어졌거나, 아니면 자격은 충분히 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깨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측근들이 와서 그 자리를 뺏어버린 사람, 뺏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앙앙불락하다가 이낙연 신당으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의 현역은 온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도 해당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이가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지 맘대로 하려고요. 아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가 좀 제대로 되면 아마 그 사람이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레임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가진 사람이 윤석열 자신이야. 자신이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당당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얘기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박근혜 그리고 그 양 대법원장 이 문제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요. 지난번에 제가 신임 자유총연맹 새 총재가 취임식을 하면서 전임이었던 저를 몇 번이고 전화를 받아서 꼭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은 뭐 아주 자유민주주의의 투사처럼 연설을 하더라고요. 자유총연맹이 그런 데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래도 똑똑하게 누가 글을 잘 써줬네 하고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무심결 슬쩍 보면서 악수도 한 두어 차례 했어요. 그래서 나도 무심결에 그냥 적당히 손 내밀고 했는데, 그래서 말은 저렇게 했으니까 과거의 행적은 어떻든 간에 단단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입장을 취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문재인하고 하는 거 차원이 많이 달라.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문재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수없는 정보가 막 오늘 아침에 쌓이는데, 문재인은 자기의 그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까발리고 다 파헤쳐지는 그런 결과를 조금 있다가 머지않아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문형룡에 대해서 그 영천 전투에 왔다가 체포돼 갖고 온 이야기, 그리고 문재인이가 과연 북한에서 태어났냐 남한에서 태어났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 회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개인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드릴 일은, 저는 그 장승포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사는 정착촌에서 살았던 어떤 내 잘 아는 후배로부터 문재인이가 확실하게 퀸 빅토리아인가 뭐 타고 LSD 타고 내려왔다는 거야. 그 친구가 참 기가 막혀.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아요. 제가 긴 테이프 1시간 20분짜리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테이프 제가 누구에게 보낸 적도 있어요. 이거 봐라. 아,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여기 와서 태어났다는 거야. 어? 여기는, 그리고 퀸 빅토리아 타고 나온 것은 자기, 누군가? 그러고 타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요새는 1950년 1월 언제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유력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한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모 만나러 갔다 할 때 자기 나이를 74세의 노인으로 맨날, 아니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수사 간다고 해서 자기 생년을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가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자기 이모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문재인이가 그냥 딱 카피하더니 똑같이 닮았어. 어머니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아마 조만간에 풀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은 문재인이고 지나간 사람이고 그 처리는 국민 여러분과 사법부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요새 특히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말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음향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야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얘기, 여보시오, 그쪽에 후보가 이재명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문재인도 이재명이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일단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자기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문재인이 하루아침에 잡아 들어가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은 그래도 최소한도 의리를 지킬 거 아니냐 해서 약간의 애매한 제스처, 양다리 작전 같은 걸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누군가 그 열심히 집대성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문제는 좀 잠시 보류하고 제가 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치의 핵심 중에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직한 입장으로 앞장서 나설 건 나서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을 믿고 살 수 있게, 그거 딴 얘기 할 거 없으니까 요새는 민생만 쫓아요. 무슨 민생만 가지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벌레입니까? 먹고 사는 게?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요. 정치의 진실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사람들이 선거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험악한 꼴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윤석열 하기 나름입니다. 이걸 지혜롭게 떳떳하게 자신있게 끌어가세요. 응? 이 나라가 복잡하게 혼돈의 케오스로 들어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은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가 상당한 위기입니다. 상당한 위기. 그러니까 어떤 집권당의 정체성의 위기. 또 한동훈이 아버지가 무슨 중국하고 관계가 있고 그 비서실장의 장인이 중국에 무슨 별의별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한동훈이도 옛날부터 좌파였다고, 또 옛날부터 학생 시절부터 이물연 행진곡을 2번이나 불렀고 5.18 어쩌고 또 잔뜩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제3자적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5.18 자체를 지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빨갱이라고 몰아서는 안 됩니다. 예? 너무 극우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물연 행진곡도 많이 불렀어요. 예? 5.18 광주 자체를 완전히 무효로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존립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다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5.18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순수한 정신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정치적 혼란으로 만든 그 오열 분자, 주사파들, 가짜들, 이거를 제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요, 엊그제 우리 사무실 온 방문한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얘기했죠. 니는 중도로 가야 산다 그랬어요. 니는 중도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지금도 뭐 김대중 노무현을 회수하고 그의 정신을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정신을 이재명이가 배려버렸기 때문에 이리 왔다. 그렇게 하면 얘네를 박근혜 밑에서 그 서청원 의원이 했던 친박연대 비슷하게 돼요. 응? 물론 그쪽 사람들 떼거리를 이렇게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크게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정치적인 비전을 제기하기 어렵다. 중도에서 니들이 중도 좌파를 자임한다고 한다면 중도 우파를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정치 제3의 대안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중도에서 중도 우파를 지향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개의 정당 많잖아요. 뭐 고교연합이니 무슨 국본이니 그 뭐 트루스 포럼이니 내일로 미래로 이제 뭐 자유민주당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모을 줄 알아야만 그걸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끌어가야만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몇 사람은 꼬물꼬물 해가지고 옛날 그저 국민의당 하는 스타일로 하면 또 하나가 지역당 비슷하게 돼버린다. 그 얘기를 정당 얘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또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 말씀드리자면 이 말도 맞아요. 김건희 특검을 하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사치했다고 알려져 있는 비행기 타고 대통령 비행기 타고 인도 타지마할까지 관광 갔다 온 김정숙이 그리고 이재명의 뭐 법적 카드하고 뭐 많이 얻겼는데 김혜경이 이 사람들 같이 하자.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는데 아니 같이 하자 얘기하기 전에 왜 사전에 그 얘기를 못했어? 응? 그러니까 이쪽에 무슨 약점이 있다고 보기 전에 저쪽을 가지고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놔둔 거 아니야. 그것도 잘못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도덕적으로는 뜬금없는 뒷북치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김건희 자신도 떳떳하게 자기 의사를 표명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정치적인 문제나 진보 보수의 문제나 전술 전략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편보다 앞섰다고 얘기하면 남편이 미안하고 남편하고 대등할 만한 식견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떳떳하게 하세요. 떳떳하게 잘못하면 잘못한 걸로, 잘한 거는 잘한 걸로 강경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좀 깨끗하고 청명한 토대에서 여고, 야고, 보수고, 진보고 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가 그것을 한번 싹 걸러내는 하나의 청소제 같은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제 입장은 제3의 선택이 국민에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가지는 막대한 기득권, 아시죠? 기득권. 예를 들면 의원의 머리 숫자, 아주 속담을 의원들의 대가리 숫자가 많으면 그 대가리 숫자에 대해서 돈이 다 내려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하고도 최소한도 정치 활동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기득권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둘이가 얘기하게 돼. 싸움을 벌려도 딴 놈 안 껴. 둘이가 해야 돼. 이게 적대적 공존, 적대적 공생입니다. 이거 깨야 합니다. 이거 깨야 합니다. 깨지 않고는 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관계된 강호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절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그렇게 함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좀 정직하고 청렴한 입장에서 이 선거에 임해줬으면 한국의 장래에 반드시 희망이 오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